네, 안녕하십니까. 헬로 에브리원 구텐타. 오늘은 유전과 생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윈의 이제 연구 배경과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이 무엇인지 한번 봤는데요. 월리스라는 사람도 나왔고 훔볼트라는 사람도 나왔어요. 다윈이 훔볼트를 존경했고 월리스가 다윈을 존경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윈은 훔볼트를 존경해서 비그로를 탔고 연구를 쭉 하다가 논란 때문에 발표를 못했어요. 발표를 못하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와중에 월리스가 발표하려고 하자 월리스가 다른 사람들이 다윈에게 같이 발표하는 게 어떻냐 해가지고 둘이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연구 배경이었고요. 두 번째로 나왔었던 게 이제 자연선택설 6종 방식을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딱 따와가지고 자연 대신에 인간 대신에 자연이 이제 그 6종의 주체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만든 게 자연선택설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선택설이 있었습니다. 성선택설이 있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작 예로 들면 되겠죠. 생존이 불리할지라도 번식을 위해서라면 그 형질을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한다. 그 형질을 선택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정 표현의 보존인데요. 모든 동물들은 감정을 다 가지고 있고 그 감정 표현하는 수단 역시 형질로서 보존돼서 쭉쭉 유전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있었죠. 한계점이 뭐였었냐면 바로 첫 번째는 이제 그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다윈이 직접 후회한다고 얘기했었던 거였어요. 첫 번째는 자기 이론에 범생설, 수천 년 지났었던 범생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집어넣었었다는 거고요. 제멸이라는 입자를 활용해서 바탕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걸 넣었다는 걸 후회했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창조라는 용어를 대중들의 그리고 논란 이런 거를 신경 쓰면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넣었다는 거, 그게 이제 후회될 만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과학자들 사이에서 나왔던 비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계점이죠. 그 한계점이 바로 이제 자연 선택이 되고 변이가 되는 게 아니라 변이가 되어야 자연 선택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게 바로 이제 세 번째 한계점이었고요. 어떤 게 더 우선시돼야 하는 문제. 요거는 당시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에 악용된 사례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사회 진화론, 우생학, 골상학 이런 것들이 있었다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걸 종합해서 나치가 이제 유대인들 학살할 때 또 혹은 홀로코스트를 자행했을 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홀로코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유전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진화에서 유전으로 넘어가는 이 타이밍이에요. 약간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 유전이라는 거를 밝히기 전에 먼저 세포로서 약간 미시적으로 좁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생물이 어떻게 변이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물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바라봤었던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던 다윈의 첫 번째 후회점인 제멸 그리고 범생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자, 유전과 생식입니다. 먼저 고대는 단성생식도 믿었어요. 단성생식이라 하면은 원래 보통 생식을 하기 위해서는 수컷과 암컷이 동시에 이렇게 번식을 해야, 생식 활동을 해야 이제 자손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성생식이 우리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단선생식도 가능하다고 옛날에 생각을 했어요.
뭐 예로 들면은 예수님도 뭐 마리아가 혼자 마법관에서 혼자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죠. 아버지 없이 어떻게 나와? 말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고대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저는 특정 종교 비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 옛날도 아니지 몇 달 전에 히포크라테스 아저씨에 대해서 배웠어요. 히포크라테스 아저씨가 범생설이라는 것을 내렸습니다. 이 범생설을 오늘 한 것 중에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범생설을 좀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합시다. 내용이 뭐냐면 내가 뭐 자포가 아니지만 여러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보다 내가 키가 크잖아, 그지? 내가 여러분들보다 키가 커요. 그런 와중에 이제 만약 내가 자연으로 금발이고 눈도 파란색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런 사람이랑 저 같은 형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 애도 금발에다가 눈이 파란색일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 금발로부터 미지의 씨앗이라고 불렀어. 이 사람들은 씨앗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미지의 입자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머리에서도 금발 머리카락이라는 미지의 입자가 내려오고 파란 눈의 속성을 가진 미지의 입자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뭘 타고? 바로 혈액을 타고 내려옵니다. 혈액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 혈액을 타고 결국에는 이 여자와 남자 모두 생식기관이 이 사타구니 위쪽에 있죠. 이 생식기관으로 다 이렇게 팔에서도 모이고 머리에서도 모이고 다리에서도 모이고 해서 다 이쪽으로 모이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생식 활동을 하면 이 씨앗들이 이렇게 어머니 것과 아버지 것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쫙 자손한테 뿌려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아리라고 줄여서 말할게요. 아리는 뭐라 얘기했었냐면 아니 말이 안 된다.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맨 처음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웠었던 게 플라톤 나올 때가 아닙니다. 언제냐면 3단 논법 나올 때였어요. 즉 이 사람은 논리적인 것을 매우 추구했던 사람인데요. 세대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거듭날수록 그러면 씨앗이 모이고 하다 보면 너무 많아지지 않냐. 그러면은 나중에 가면은 우리 몸은 다 씨앗으로 가득 차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어요. 즉 모순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은 이제 그 생식기에서 이제 생식 세포들과 함께 나오는 물질들이 생식 물질들이 이제 바로 정자와 정액이 있죠. 남자는 그리고 여자는 자궁 안에 이제 난소에서부터 난자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때 여성의 정액을 뭘 갖다가 여성의 정액이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혈액만 있다고 하니까 그때 뭐 남성의 정액에다가는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여성의 정액에는 유전 정보가 없이 오로지 혈액만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남자와 여자의 둘의 씨앗이 둘이 이렇게 만나서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남자의 씨앗만 나오고 여자에게는 어떤 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을 이렇게 딱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씨앗의 개수가 보존되면서 세대수가 증가할수록 씨앗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이 책에도 나와있지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몸에서부터 씨앗들이 다 생식기관으로 모여서 나중에 이제 생식 활동을 할 때 생식기관으로부터 이 씨앗들이 다 같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로 범생설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영상에서 레벤후크라는 사람 배웠죠. 레벤후크. 그 현미경, 매우 작은 현미경을 만들어서 미생물을 관찰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레벤후크라는 사람은 미생물뿐만 아니라 30여 종의 정자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자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인간의 정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쉽게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 보니까 이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이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원래 일반적으로 정자 안에는 그 DNA 생식 세포들이 들어있죠. 생식 세포가 들어있죠. 하지만 이때는 그런 거를 몰랐기 때문에 이 정자가 난자랑 만나고 이게 수정이 돼서 수정란이 되었을 때 이제 이미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게 수정란이 되면은 이게 체세포 분열을 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해서 점점 세포가 늘어나가지고 태아가 만들어지고 조직이 하나둘씩 이렇게 쭈쭈쭈쭉 만들어져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때는 그런 상식이 없으니까 전성설, 즉 앞전자에다가 이를 성자를 써가지고 이미 앞에서 엄마 뱃속에서가 아니라 이 수정될 때부터 이미 태아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르트 수커라는 사람이 약간 독일 계열 같아요. 하르트 수커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하지 않을까? 잘 모르겠네요. 그림 13-3에 보면은 이 정자 안에 그래서 태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이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수정이 되면 이 태아가 그대로 쭉 나와가지고 요만했던 태아가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전성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뭐냐? 바로 후성설이 되겠죠. 앞전자를 뒷후자로 바꾼 거예요. 후성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 범생설하고 전성설을 묶어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온몸에서부터 미지의 입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생식기관에 모였다가 이제 정자가 되면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는데, 이 수정란이 되는 과정에서 이미 태아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 예시가 바로 지난 시간에 나왔던 다윈이 되겠어요. 다윈은 이 미지의 입자를 바로 제뮬이라고 불렀어요. 히포크라테스는 어떤 씨앗이라고만 얘기했었는데, 다윈은 제뮬이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정자와 난자로 통합되어 접합자를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접합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수정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책에도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그림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갖고 정자, 그리고 또 여자 하나 이렇게 해서 남자, 이렇게 해서 합쳐져서 수정란 대신 이제 여기서 접합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윈의 제뮬 이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생식 질설인데요. 이게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생식 물질설, 즉 생식세포를 다루고 있어요. 생식세포를. 그래서 유전 정보는 생식세포에 의해서만 전달된다라고 바이스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전 정보를 하면 DNA가 되겠지만, 이 당시에는 DNA라는 존재는 몰랐고 그냥 어떤 유전 정보는 생식세포에 의해서만 즉 정자에 의해서만 유전 정보가 만들어지고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따 다시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봤었어요. 뭘 봤었냐면 바로 슐라이덴과 슈반이라는 사람이 식물의 세포 그리고 동물의 세포를 관찰하면서, 그냥 일반 체세포 있잖아. 식물은 이렇게 뭐 어떤 세포 벽으로 돼 있고, 동물은 세포 질로 이렇게 테두리가 돼 있죠. 안에는 이렇게 세포 핵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관측을 하면서 이제 이 동물과 식물 모두 세포를 가지고 있고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핵 안에 무언가 정보가 있을 것이고, 이 정보는 정자에도 당연히 이런 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정자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당시에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정액으로만 나와 있는데 정자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죠. 왜냐하면은 그 정자라는 거는 이때는 당연히 발견하지 못했고, 이때 발견했을 때는 생긴 게 좀 기이하게 생겼으니까 좀 꺼림칙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정액 그 액 자체는 뭔가 신비로웠나 봐요.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정액은 좀 신비롭게 보고, 정액 안에 있는 정자는 그냥 남자 몸에 사는 기생충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세포설을 바탕으로 ���리커라는 사람이
뭘 알아냈냐면 이 정자가 바로 생식세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정액이 중요한 물질이고 그 정액 안에 이제 정자는 그냥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정자가 생식세포임을 밝히면서 정액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고 이 정자를 전달해주는 그냥 어떤 매개체 그런 거라고 딱 정확하게 밝혀낸 거죠. 그래서 생식세포는 결론은 이거예요. 생식세포는 즉 여기서 말하는 생식세포라면 정자랑 난자가 되겠죠. 정자랑 난자는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세포다. 어디서? 생식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이게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키포인트예요. 다시 아까 앞으로 돌아온다 했죠. 그래서 유전 정보는 생식세포에 의해서만 전달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 의미냐면 범생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미제 입자가 다른 온몸으로부터 생식세포까지 혈액을 타고 간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 미제 입자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전 정보가 혈액을 타고 생식기관까지 간다. 이 말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생설과 생식질설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식세포에 의해서만 전달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생설 같은 경우에는 온몸에서부터 이렇게 미제 입자들이 유전 정보를 들고 나와서 생식기관에 모여서 합쳐져 가지고 이제 다른 생식 물질로 나온다, 뭐 정액이 나온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식 질설은 여기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온몸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 생식기관에서만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생식 활동을 할 때 나오는 물질들, 이런 물질들이 나올 때 그냥 이렇게 생식기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앞에 미제 입자리 뭐 이런 미제 입자도 없고 미제 입자라 하면 그냥 정자랑 난자 그 자체만이 되는 거죠. 정자랑 난자도 무언가 미제 입자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정자랑 난자가 각각 정소와 난소에서 만들어지고 그게 생식기관을 통해서 배출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도 배출돼가지고 이 남자의 몸에서는 정자가 나오고 여자의 몸에서는 난자가 나오고 이 합쳐져가지고 접합자, 즉 수정란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하는 건 좀 이후에 나오겠죠. 오늘은 이렇게 유전과 생식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세포는 세포로부터 나온다. 이게 바로 이 온몸을 이룬 이 모든 세포는 바로 이 정자와 난자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전학이 어떻게 발달됐나 이런 거를 봤던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멘델과 더프리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의 학습 과제는 뭐냐면 오늘의 학습 과제는 이 범생설과 전성설 그리고 생식질설을 여러분이 조사를 해도 돼요. 조사를 더 만약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해가 안 된다거나 더 궁금하다면 이 범생설, 전성설 혹은 다윈의 제밀 이론 아니면 생식질설 뭐 아니면 또 다른 모르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특히 이 범생설 그리고 전성설, 생식질설 이게 메인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정리를 해. 이거 막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만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그냥 그 학습과제 네모 있죠? 네모에다가 그 네모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만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를 해서 이제 학습과제를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올릴 때 이 정리를 할 때 여러분이 좀 몰랐던 거 위주로 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좀 더 알고 싶었던 거 관심 있는 걸로 해서 마지막에는 뭘 달아주냐면 그래서 내가 이거 알아보면서 느낀 점을 한 줄로만 딱 요약을 해주면 되겠어요. 정리를 할게요. 요거 범생설, 전성설, 생식질설에 관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나 관심 있는 거를 좀 더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된 점을 정리하는 겁니다. 뭐랑 함께? 얘네들 요약과 함께
없으면 없다고 해요. 나는 내 이규범 선생님의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 다 이해가 돼서 딱히 뭐 더 알고 싶은 게 없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학습 과제로 그 한 칸 안에 딱 요약, 세 개 요약, 요거 세 개 요약하고 마지막에 느낀 점, 정확히 말하면 깨달은 점 딱 한 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좀 오늘 일찍 끝났는데 왜 일찍 끝났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미 앞반에 한 이걸 오프라인으로 수업한 반은 이제 딱 그 수업 시간이 잘 맞게 끝났어요. 근데 왜 일찍 끝냈냐면 선생님이 책을 안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116쪽 어떻게 찾아나선 생물학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았죠? 여기부터 오늘 한 대까지 한번 쭉 중독을 해보세요. 이거는 양심적인 학습 과제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